준혁은 마이크를 들고 냉정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밝혔다. 저는 불임입니다. 군대 사고로 인해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제 아내이자 저희 가장 친한 친구인 민호와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민호의 아이입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차분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내는 오열하며 준혁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아내,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아내, 수진과의 결혼은 준혁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 따뜻한 보금자리, 행복한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꿈꿨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충만함은 준혁의 삶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듯했다. 아침에 수진이 직접 내려준 커피 향으로 잠을 깨고 퇴근 후에는 그녀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준혁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자 영원한 동반자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 꿈은 어느 화요일 오후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날은 준혁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신혼의 달콤한 나날들은 하루하루가 꿈결 같았다. 두둥실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었다. 천국이 있다면 지금이 그곳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에 실려오는 바람은 콧등을 간지럽힌다. 발걸음이 경쾌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봄내음이 뒤를 따랐다. 준혁은 집에 다가갈수록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내의 모습이 선연히 떠올라 지체할 수가 없었다. 단숨에 아파트 현관에 다다랐다. 열쇠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으나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아내가 어디를 갔나 싶었다. 방 안에도 화장실에도 없었다. 신발장을 열어봤더니 신발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았다. 평소 샌들을 신고 다닌 아내였다.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화를 했다. 받지를 않았다. 다시 또 해봤다. 신호음이 몇 번 갔을 때 받았다. 당신 어디 있는 거야? 나 그냥 집에 있지. 왜 그러는데? 준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얼떨결에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했다. 그냥 전화해본 거야. 알았어. 이따 봐. 준혁은 급히 집을 나갔다.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아내를 만날까봐 헐레벌떡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 놀이터 쪽으로 갔다. 거기선 준혁 집의 거실이 보였다. 기다려봤다. 아내가 굳이 집에 없는데 있다고 할 이유가 없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솔직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말인가? 준혁은 갑자기 몹시 혼란스러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준혁이 이렇게 낮 시간에 집에 온 것이 처음이었다. 늘 저녁 7시 이후에 집에 도착했었다. 그래서 그랬을까? 혹시 낮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 지냈던 게 아닐까?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걸까? 아니면 오늘만 누굴 만나러 잠깐 나갔던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집에 있다고 했을까? 집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곳에 있었다는 것일까? 오만 가지 상념에 머릿속이 복잡거렸다. 아파트 동입구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없었다. 아파트 단지 앞 커피숍에 가 있었다. 지금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아내가 돌아와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난처해 할까 싶어 시간을 때우려 했다. 1시간 정도 지나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바로 받았다. 아니, 오늘따라 전화를 왜 자주 하는 거야? 뭔 일 있어? 일은 무슨, 오늘 일찍 들어갈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그 순간 아내의 말소리가 약간 갈라지는 듯 들렸다. 느낌상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준혁은 천천히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좀 전까지도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기분이 이상해질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집에 들어가자 바로 아내가 나왔다. 오늘 무슨 일로 일찍 왔어? 외부에 출장 갔던 일이 빨리 끝났어. 살면서 이런 날도 있네. 평일에 이렇게 빨리 집에 온 일이 없었잖아. 준혁의 머릿속에는 자꾸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맴돌았다. 오늘 같은 날은 다시는 없을 거야. 지금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연막을 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이런 날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아내가 낮에 뭘 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었다. 가만히 생각할수록 정말 궁금해졌다. 자신이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았다.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는지 아내는 좀 분주하게 움직였다. 머리칼은 약간 헝클어져 있고 흰색 브라우스는 젖가슴골이 다 보일 만큼 단추를 풀어헤쳤다. 아주 편안한 차림새였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젖가슴이 보일 만큼 단추를 풀어놓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낮에는 저게 기본적인 복장인가 본데 저녁에는 단추를 다시 끼고 있었다는 것일까? 준혁은 자신이 지금 병적으로 아내의 동향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분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다. 내일은 1박 2일 출장을 가야 해. 이런 젠장, 그런 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불쑥 왜 나온 말이 그랬다. 세상에, 당신도 그 출장이라는 걸 가는 거네. 어디로 가는데? 부산으로 갈 거야. 내일 하루는 집에 못 오는 거지. 준혁은 자신이 왜 자꾸 함정을 만들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은 그냥 아내의 낮 시간이 궁금했을 뿐인데 하는 말은 함정을 파고 있었다.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괜히 신이 나서 떠들었다. 내일은 나도 친정에 다녀올까 해. 그래, 시간 날 때 다녀와. 봄인데 장모님 모시고 식사라도 해. 그럴까? 알았어. 준혁은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하고 있었다. 가식 없는 아내의 낮 시간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 날, 출장을 핑계로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아내는 콧노래를 웅얼거리며 배웅을 해줬다. 현관에서 아내의 얼굴을 한 번 더 돌아봤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준혁은 자신이 집을 비우는 게 아내한테는 저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었다. 어제부터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자신이 그동안 아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게 많았구나 생각했다. 집을 나온 준혁은 일단 회사로 출근을 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은 반차를 냈다. 한편으로는 왜 자신이 이런 식으로 아내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어젯밤에 상념이 들끓어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래서 오후에 먼저 사우나에 가서 땀을 흘렸다. 다소 개운해졌다. 자신이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갑자기 준혁에게 닥친 상황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게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뭐가 본질인지를 알아야만 했다. 지난밤 5만 가지 잡념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내가 뭔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뭔지를 알기 전까지는 이 의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준혁은 밖으로 나와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정처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걸었다. 저녁 6경부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가 기다렸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아내가 자신을 속이는 부적절한 일을 할까?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막상 결과를 보려니까 겁이 덜컥 났다. 만약에 부적절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이 가장 겁나는 일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8시가 다 되었을 때 거실에 어른거리는 사람이 보였다. 아내가 아니었다. 남자였다. 준혁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남자가 내가 없는 시간에 내 집에 들어왔다. 뒷목을 누군가로부터 얻어맞을 것처럼 묵직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호흡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 같았다. 듬숨 날숨을 의식하며 천천히 호흡을 했다. 아파트 현관에 이르렀다. 귀를 기울여 봤다.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했다. 준혁은 망설였다. 그대로 밀고 들어가 따져봐야 할까? 아니면 아내의 거짓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락해야 할까? 갑자기 안에서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가깝게 들렸다. 남자가 거실로 나온 모양이었다. 너도 어지간한 사람이야. 그렇게 고지식하고 콱 막힌 인간하고 살을 섞고 사는 걸 보면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이상했다. 민호의 목소리 같았다. 그럴 리가 없었다. 아내의 목소리도 들렸다. 두 사람은 소파에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이 곰 같지만 그래도 안정된 직장 있잖아. 규칙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무엇보다 나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이지. 완전히 보험이지 뭐. 재미도 없는데 무슨 사랑 타령? 남편이 그래. 자기는 나를 무척 사랑한다고. 얼어 죽을 사랑은 무슨, 성격은 온순한 것 같던데. 착해. 그냥 일만 하는 ATM이라고 해야 맞을까. 실증이 금세 나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본인은 자신을 몰라. 준혁은 온몸에서 핏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지금 꿈을 꾸는 걸까? 현실이 아니기를 간구하지만 이렇게 똑바로 눈을 뜨고 있는데 이 순간을 어떻게 꿈속이라고 할 수 있겠나? 준혁은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다. 허탈해서 물러나와야 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치욕스런 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인생 내내 커다란 상흔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아파트를 나온 준혁은 가까운 모텔로 들어갔다. 짧은 시간 너무 신경을 집중했더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자신을 곰이라고 또 현금 출납기라고 한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 박혀 떠나질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앉아서 쉬고 있을 때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그 말이 떠올랐다. 어느 날 준혁은 침대와 거실 입구에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숨겨놓았다. 배신을 응징하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는 동안 준혁의 방심은 필수적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정말 곰같이 행동해야 했다. 자신은 현금이나 뽑아가는 기계에 불과해야 했다. 토요일, 준혁은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작정했던 날로부터 어언 5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아내는 없었다. 아내는 자신이 아는 아내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 아내는 어떤 여자란 말인가? 당신 일찍 일어났네. 더 푹 자지. 아니야, 잠이 더 오질 않아. 오늘 집에 있을 거야? 나 오늘 엄마한테 좀 다녀올까 해서. 그럼, 다녀와. 준혁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말을 해야만 했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의아스러웠다. 최근 들어 자신에게 하던 태도에 변화가 느껴졌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행동 같았다. 혹시 남편이 자신의 행태를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남편이 변한 것은 맞지만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만약 알았다면 저렇게 평온하게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남편처럼 소심한 사람들은 그 표가 바로 드러나게 돼 있었다. 즉각 반응을 하고 성급하게 결정 내렸을 것이다. 역시 남편은 곰 같은 인간이었다는 게 맞았다고 생각했다. 준혁은 아내가 나가자 모자를 쓰고 뒤를 따라 나갔다. 이것은 계획에 전혀 없던 행동이어서 스스로 당혹스러웠다. 아내를 미행하는 남자.
영화 속에서나 보는 장면인 줄 알았다. 그게 내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부정한 아내를 뒤쫓는 인간의 심리는 뭔가? 복수의 일념에서만 그럴까? 호기심도 깔려 있을까? 청바지에 하얀 면 티셔츠를 입은 아내는 누가 봐도 미혼 여성 같아 보였다. 몸매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걸 준혁은 모르고 살았다.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기에 관심을 안 쏟았던 것일까? 아내는 멀리 가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앞 카페로 들어갔다. 밖에서 기다려봤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나왔다. 그런데 뒤이어 남자가 따라 나오는 게 보였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누굴까? 아내가 앞장서고 뒤에서 남자가 두 발치 뒤에서 따랐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고 말았다. 그 남자는 준혁의 절친한 친구이자 공동사업 파트너인 민호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걷지를 못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시장 앞에서 꺾어진 골목으로 들어갔다. 모텔이 보였다. 준혁은 숨이 막혔다. 대낮에 모텔에 드나드는 저 대범한 행동은 하루 이틀의 습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준혁이 근무하는 낮 시간을 저놈하고 지냈던 것이다. 불륜을 대낮에, 그것도 주거지 부근에서 저지르는 저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모텔 앞에서 민호가 아내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자 아내가 고개를 옆으로 기댔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멍하니 그 뒤를 쳐다보던 준혁은 허탈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을 한탄했다. 어느 날 퇴근한 준혁은 아내가 집에 없기에 전화를 했다. 시장에 몇 가지 반찬할 거 좀 사러 나왔다는 것이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아내의 노트북을 켰다. 지문 인식으로 걸려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장롱 위에 올려놓은 작은 명품 핸드백을 발견했다. 처음 보는 핸드백이었다. 그리고 그 백 안에서 아내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으로 개통된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했다. 그 순간 준혁의 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떨리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메신저 대화들이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상대는 다름 아닌 민호였다. 사랑해, 자기야. 보고 싶어 죽겠어. 오늘 준혁이 일찍 퇴근해서 심장 철렁했잖아. 우리 아가 잘 있어?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준혁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그들은 준혁과 결혼하기 전부터 깊은 연인이었고 준혁을 기만하며 결혼 후에도 뻔뻔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상세하여 준혁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준혁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듣었다. 믿었던 아내와 친구의 배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충격적인 대화가 그의 귓가를 때렸다. 우리 아가 이번 달이면 벌써 3개월이야. 걱정 마. 준혁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자기 애라고 철석같이 믿겠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준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사실 그는 불임이었다. 군대에서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생식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의사로부터 영구불임 판정을 받았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고 아내에게는 차마 그 사실을 밝히지 못했었다. 혹시나 아내가 실망하거나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아기가 생겼다고. 그것도 민호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속여 완벽한 가정을 꾸리려 했다니.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온통 검은색으로 변했다. 사랑, 믿음, 우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준혁은 이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들에게 철저하게 응징하리라.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어느 날, 아내는 준혁에게 달려들었다. 어머, 당신 축하해. 애기 아빠가 되시겠습니다. 준혁은 덤덤했다. 결국 아내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애기라고. 아내는 기뻐서 날뛰며 환호성을 질렀다. 어거지로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니 본인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았다. 준혁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덤덤한 준혁의 표정에 아내는 은근히 겁이 났다. 남편이 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 평소 준혁 같았으면 애기 말만 꺼내도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거의 무관심한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다. 정말 왜 그러는 걸까? 준혁은 태도를 바꿨다. 아니야, 축하해. 애기 엄마가 된 걸. 우리에게 축복이겠지. 축복. 그제서야 아내는 화난 얼굴로 돌아왔다. 우리 기념으로 내일 케이크 축하라도 할까? 아, 나 또 내일 출장 가야 해. 미안해. 다음에 하지 뭐. 그래, 그런데 출장이 잦아졌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어떡해? 자주 안 그럴 거야. 이번 한 두 번이면 끝날 거야. 준혁은 여름휴가를 앞당겨 쓰기로 작정했다. 어차피 여름휴가는 다 글러먹은 것이다. 아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주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작정이었다. 준혁은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민호에게도 예전처럼 친구 대하듯 행동했다. 그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준혁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는 듯 더욱 대담하고 은밀하게 관계를 이어갔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준혁의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었고 준혁은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치밀한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찼다. 가장 먼저 준혁은 민호의 사업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와 민호는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가 있었고 민호는 준혁의 막대한 자본과 폭넓은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해왔다. 준혁은 민호가 저지른 회계 비리와 수년간의 탈세 증거를 은밀히 수집했다.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을 꼼꼼히 파헤쳤고 민호가 빼돌린 비자금의 행방까지 추적해냈다. 동시에 준혁은 민호의 사업 경쟁자들에게 민호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흘렸다. 민호가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를 누설하고 그의 부도덕한 사업 방식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언론에도 익명으로 민호의 사업 비리를 제보하며 여론을 악화시켰다. 민호의 사업은 한순간에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믿었던 투자자들과 핵심 파트너들마저 등을 돌렸다. 계약은 줄줄이 파기되었고 회사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민호는 준혁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준혁은 차가운 미소로 거절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더 잘 알지 않나? 민호야, 난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너는 날 어떻게 생각했어? 준혁의 싸늘한 말에 민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준혁의 눈빛에서 섬뜩한 냉기가 느껴졌다. 민호는 준혁이 무언가 알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사업은 파산 직전에 놓였다. 아내의 임신은 점점 진행되었고 준혁은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인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역겨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가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아내는 준혁의 다정한 태도에 안심하는 듯 했지만 준혁은 그녀가 자신에게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치를 떨었다. 가끔씩 그녀의 배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말을 거는 준혁의 모습은 아내에게 완벽한 위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준혁은 극적인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일부러 지인들과 가족들을 모아 성대한 베이비 샤워 파티를 열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연회장을 빌리고 최고급 음식과 와인을 준비했다. 파티는 화려하고 성대하게 진행되었고 아내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거짓말을 성공시켰다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그것이 더욱 가증스럽게였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비열한 계획을 실행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구역질이 났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준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아무도 그가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예상하지 못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새 생명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자리인 만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혁은 미리 준비해둔 슬라이드를 재생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준혁과 아내의 행복한 결혼 사진이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다정한 아내와 민호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공항 라운지에서 키스하는 사진, 민호의 집으로 들어서는 아내의 모습, 커플링을 나눠 낀 손 사진 등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었다.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민호와 아내의 메신저 대화 내용들이 연이어 스크린에 가득 찼다. 준혁이 눈치챈 거 아니겠지? 오빠, 빨리 이혼하고 우리 같이 살자. 우리 아가 이름은 뭘로 할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삽시간에 연회장을 가득 채웠고 아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온몸이 마비된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호 역시 순식간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빨리 이 파티를 엎어버려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았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할 뿐이었다. 준혁은 마이크를 들고 냉정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밝혔다. 저는 불임입니다. 군대 사고로 인해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제 아내이자 저희 가장 친한 친구인 민호와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민호의 아이입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차분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내는 오열하며 준혁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오빠 제발 용서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호는 파티장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준혁이 미리 고용한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준혁은 싸늘하게 웃으며 아내와 민호에게 각각 변호사가 준비한 소송 서류를 내밀었다. 아내에게는 혼인 무효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민호에게는 사기와 불륜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민호는 준혁의 얼굴을 노려봤지만 준혁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지옥불과 같았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충격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아내와 민호를 바라봤다. 법정은 준혁의 편이었다. 수많은 증거와 준혁의 치밀한 준비 덕분이었다. 준혁은 그들의 모든 통화기로 문자 메시지, 사진, 그리고 준혁이 불임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까지 제출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다. 준혁과의 관계는 물론 사회적인 명예까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준혁의 호적에 오를 수 없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는 아이가 준혁의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증명했다. 그녀는 친정에서도 외면당했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사회적 낙인이 찍힌 그녀는 어떤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다. 민호 또한 준혁과의 공동사업에서 축출되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사업가로서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준혁에게 갚아야 할 막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인해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민호 역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이혼을 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등졌고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듣기로는 아내 수진과 민호가 다시 만나 살고 있다고 했는데 사회적인 명예와 부를 다 잃은 민호가 술만 마시면 수진에게 손찌검을 해대기 시작했단다. 폭행은 수시로 이뤄졌고 나중에는 흉기까지 휘둘러 끝내 헤어졌다고 한다. 준혁은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했다.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잃어버린 사랑과 배신감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내와 민호의 파멸은 준혁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복수의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 또한 황폐해졌음을 느꼈다. 그의 삶은 복수를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복수가 끝난 후에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했다. 준혁은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예전에 밝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배신의 비극과 그로 인한 파멸을 보여줍니다. 준혁은 복수를 통해 가해자들을 응징했지만 그 자신 또한 깊은 상처를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무너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복수가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